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축이자 KS그룹의 정점에 서 있는 강태성은 평소에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대신 낡고 바랜 가죽 재킷을 걸친 채 거울 앞에 섰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평범한 서민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세심하게 표정을 갈무리했다. 어린 쌍둥이 남매인 민준과 서아는 아빠의 낯선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새로운 엄마를 만나러 간다는 설렘에 들떠 연신 제잘거리며 옷깃을 잡아당겼다. 태성은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만큼은 자신이 위대한 회장이 아닌 그저 아이들을 지키는 가난한 보디가드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약속 장소인 낡은 카페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조차 그의 위장을 돕는 어둠처럼 느껴졌고 태성은 가슴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억누를 삼사이저 사이들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약속 장소인 변두리의 작은 카페는 화려한 인테리어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따뜻한 조명이 흐르는 아늑한 공간이었고 태성은 일부러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아이들을 앉혔다. 민주는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장난감을 만지작거렸고 서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돌려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태성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준비한 가짜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지난 수많은 맞선 자리에서 보았던 오만하고 계산적인 여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언제나 그의 배경과 재산만을 탐냈을 뿐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려 하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은 채 그저 형식적인 만남이 되리라 짐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절실했기에 태성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가난한 보디가드라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하여 진정한 인연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자 한 여성이 서둘러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무채색이었던 공간에 화사한 빛이 스며드는 것 같은 묘한 울림을 주었다.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가벼운 가방을 어깨에 맨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리고 맑은 눈망울과 차분한 분위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이 주변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는 주위를 잠시 둘러보더니 태성이 앉아있는 구석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눈이 마주치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무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성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자신이 연출한 가난한 보디가드라는 설정이 그녀의 순수함 앞에서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첫인상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태성이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그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선율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맞선 나오기로 한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미리 와서 기다리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길이 너무 막혀서 조금 늦어버리고 말았네요. 서연은 사과를 전하며 자리에 앉으려다 태성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쌍둥이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뜨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고 아이들의 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며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태성은 그녀의 격식 없는 행동에 내심 놀라면서도 자신을 KS그룹 회장의 수행 보디가드이자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가난한 아빠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다.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아이들이 동석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낮은 직업적 지위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겠지만 서연은 오히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물어보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떠한 계산이나 편견도 없었으며 오직 처음 만난 생명들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배려만이 가득 차 있어 태성의 차가운 경계심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사탕 몇 알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네며 부모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 세심함을 보였고 태성은 그녀의 그런 사소하지만 깊은 배려심에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과 서아는 처음 보는 낯선 어른에게 경계심을 가질 법도 했지만 서연이 뿜어내는 따뜻한 에너지에 이끌려 어느새
그녀의 옆자리로 다가가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혜성은 아이들이 이토록 빨리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당혹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엉뚱한 질문에도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고 서아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주는 손길에는 거짓없는 진심이 듬뿍 담겨 있어 태성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견고한 벽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그녀라는 존재가 가진 치유의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태성은 서연이 단순히 성격 좋은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깊은 내면을 가진 건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연은 태성이 가난한 보디가드라는 점에 대해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오히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는 직업이라며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태성이 평생 들어온 그 어떤 찬사보다도 무겁고 진실하게 다가왔으며 그는 자신이 감추고 있는 거대한 권력과 재산보다 현재의 초라한 모습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녀에게 강한 이끌림을 느꼈다. 혜성은 일부러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몇 가지 거짓 섞인 질문을 던져 그녀를 시험해보려 했지만 서연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평온과 가족의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녀의 가치관은 태성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간 본연의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 주었고 그는 자신이 찾던 진정한 인연이 바로 앞에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분위기는 카페 한복판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인해 깨어지기 시작했고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한 중년 여성이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혜성은 본능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상황을 주시했으나 서연은 아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부드럽게 귀를 막아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어 소란으로부터 아이들을 분리시켰다. 그녀의 침착하고 현명한 대처는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형태의 강인함을 보여주었고 태성은 그녀가 가진 내면의 힘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소란이 진정된 후 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눈을 맞췄지만 태성은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굳건한 정의감과 타인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는 이 여성이야말로 자신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독한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아쉬움에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서아는 급기야 다음에 꼭 다시 만나고 싶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서연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당황하면서도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꼭 다시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건넸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태성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생겨났다. 그는 보디가드라는 신분을 유지해야 했기에 감정을 억누르며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녀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여 있었다. 서연은 떠나기 전 태성에게 힘내라는 격려의 눈빛을 보내며 오늘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남기고는 어스름이 깔린 거리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태성은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우연 같은 만남이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서연 선생님이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고 태성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그녀의 곁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연이라는 여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조사하라고 명령하면서도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자로 군림해왔던 그였지만 사랑과 인연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그저 서툰 한 명의 남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사를 통해 서연이 현재 소속된 건축사무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자신의 보디가드라는 신분을 이용해 그녀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혜성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포식자의 강인함과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애틋함이 공존하는 복잡한 빛을 띠며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다음날 아침 태성은 비서실에서 올린 서연의 인사기록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그녀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실체를 파악했고, 그것이 탐욕스러운 상사의 갑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룹의 힘을 이용해 그 사무소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을 돕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 믿었다. 태성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다시 낡은 보디가드 복장으로 갈아입고 서연의 사무실 근처를 배회하며 그녀가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어제와는 달리 수척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맞선 상대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그림자로부터 그녀를 구원할 유일한 방패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권력은 잠시 접어둔 채 오직 한 여자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 하나만을 품고, 그는 운명이 이끄는 새로운 전쟁터로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한서연이 근무하는 건축사무소의 아침은 차가운 공기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는 밤새 공들여 작성한 기획안을 품에 안은 채 심호흡을 내뱉으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제의 따뜻했던 만남과는 대조적으로 현실의 벽은 높고 견고했으며, 팀원들은 상급자인 박도진 이사의 눈치를 보느라 서연에게 제대로 된 인사조차 건네지 못한 채 각자의 모니터 속으로 숨어버리기 바쁜 모습이었다. 서연은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벌어질 폭풍 같은 회의를 예상했는지 입술을 굳게 깨물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도심의 풍경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어둡고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제 만났던 그 보디가드 남자의 따뜻한 눈빛이 잔상처럼 남아 작은 위로가 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이미 박도진 이사의 고함과 위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는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도면을 보지도 않은 채 탁자 위로 거칠게 내던지며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박도진은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유능한 부하 직원들을 짓밟는 것으로 권위를 세우는 전형적인 폭군이었고, 특히 서연의 탁월한 재능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껴질 때마다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곤 했다. 그는 서연의 기획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이번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자신의 라인에 있는 무능한 대리에게 넘기라고 명령했고, 서연은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힘없는 을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저항은 침묵뿐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고, 서연은 자신의 열정이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에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간신히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를 썼다. 한편 사무소 건너편의 검은색 세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던 강태성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서연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를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다. 태성은 박도진이라는 자의 신원과 그가 저질러온 비리 목록을 훑어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웠고, 단 한 번의 손짓만으로도 그를 파멸시킬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지금은 때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발휘하기로 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되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지켜주는 진정한 방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사무실 창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태성은 자신의 비서에게 박도진이 진행 중인 모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묵직한 힘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어 비서조차 등
뒤로 서늘함을 느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온 서연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태성을 발견하고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으며 그는 어제와 같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태성은 그녀의 얼굴에 서린 피로와 슬픔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굳이 캐묻지 않고 근처의 작고 조용한 식당으로 그녀를 인도하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겠다고 말해 서연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서연은 세련된 레스토랑보다 이런 소박한 장소가 주는 편안함에 안도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태성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적절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그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해주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태성은 평범한 보디가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보여주었고 서연은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깊은 울림을 느끼며 그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를 동시에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태성에게 자신의 꿈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공간을 짓는 것이라고 수줍게 고백했고 태성은 그녀의 눈빛에서 피어오르는 진심을 보며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진정으로 쓰여야 할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꿈을 비우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으며 비록 지금은 가난한 보디가드로 위장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녀가 설계한 건물들이 도심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비밀스러운 맹세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서연은 태성과 대화를 나눌수록 그가 가진 묘한 매력에 빠져들었는데 특히 그의 크고 단단한 손과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큰 안정감을 그녀에게 선사하고 있었다. 짧은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지옥 같은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는 서연을 향해 태성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확신에 찬 위로를 건넸고 그 목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그녀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서연이 사무실로 복귀하자마자 박도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그녀를 불러세워 무리한 업무 지시와 함께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지만 이번에 서연은 예전처럼 쉽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기획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도진은 예상치 못한 서연의 반항에 당황하며 안면을 찌푸렸고 감히 보잘것없는 직원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서연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으로 쳐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고 박도진이 그토록 공을 들이던 주요 투자사들로부터 프로젝트 철회 및 전면 재검토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박도진은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잡고 사정했지만 상대방은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한 채 그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이었다.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는 태성의 치밀한 계산과 신속한 실행력이 숨어 있었으며 그는 박도진이 투자사들과 결탁하여 뒷돈을 챙겨온 정황을 포착해 투자사들에게 흘림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박도진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었다. 태성은 차 안에서 비서로부터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서연을 괴롭힌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박도진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탐욕과 어둠을 이용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지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이는 오직 오랜 시간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함이었다. 태성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박도진의 모든 사회적 기반을 하나씩 무너뜨려갈 준비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서연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녀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와 프로젝트를 은밀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퇴근 후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태성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석양 아래에서 아이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민중과 서원은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기며 오늘 아빠와 함께했던 즐거운 일들을 제잘거렸고, 서연은 아이들의 온기를 느끼며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태성은 다가오는 서연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공원을 나란히 걸으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신분이나 처한, 상황을 잊은 채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서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서연은 문득 태성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평범한 보디가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품 있고 압도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실한 마음을 믿기로 하며 그에 대한 의구심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일어났던 마법 같은 일들을 되새기며 태성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가져다준 변화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그가 단순히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를 넘어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면 박도진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서연이 그 배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의심을 품으며 사악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태성은 어둠이 짙게 깔린 자신의 서재에서 서연의 설계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녀가 가진 재능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기획했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이제는 단순한 연민을 넘어선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과 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꽃피우게 될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밤 공기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서연은 그 메시지 하나에 큰 힘을 얻어 다시금 전장과도 같은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어제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태성은 이제 서연을 향한 박도진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감하고 자신의 정예 요원들을 사무실 근처에 배치하여 그녀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도록 지시했고, 자신 또한 언제든 그녀의 물음에 응답할 준비를 마쳤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얽힌 비정한 도시 한복판에서 가난한 보디가드로 위장한 황제와 상처 입은 천재 건축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고, 그들의 만남이 가져올 파장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태성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보디가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문을 나섰다. 서연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박도진 이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회의실 안은 어제보다 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녀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꽉 쥐며 태성이 보내준 응원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당당하게 자리에 앉았다. 박도진은 초췌해진 얼굴로 나타나 서연을 쏘아보며 어제의 투자 철회가 그녀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팽팽한 대립을 지켜보며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박도진의 비논리적인 공격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그의 관리 부실과 비리 의혹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여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사무실 안에 공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어 서연을 향한 경외심에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다. 태성은 이 모든 광경을 도청장치를 통해 확인하며 그녀의 성장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개입하여 박도진의 숨통을 조일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비서에게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박도진은 서연의 반격에 이성을 잃고 그녀를 향해 손을 치켜들려 했으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은 자신들이 KS그룹 전략기획실 소속임을 밝히며 박도진의 비리 증거물을 제시하며 그를 연행하려 했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지 않는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도진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온 그들의 완벽한 공세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으며, 사무실의 모든 이들은 이 엄청난 반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창밖 멀리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가죽 재킷을 입은 채 자신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는 태성이었으며 그녀는 비로소 그가 자신의 수호천사였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태성은 서연의 안전과 명예를 회복시킨 것에 만족하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그가 건네준 평범하지만 위대한 용기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게 되었다. 웅장한 샹들리에가 내뿜는 황금빛 조명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이미 각계각층의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거리며 가식적인 웃음과 은밀한 거래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도진은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어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인맥을 동원해 이번 자선 파티를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무대로 만들고자 했으며 그 희생양으로 한서연을 선택하여 그녀를 이 화려한 지옥의 한복판으로 강제로 불러들였다. 그는 서연이 이런 상류층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철저하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그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다시는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비열한 계획을 세우며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가 뿜어내는 사악한 기운은 화려한 연회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으나 권력의 단맛에 취한 주변 사람들은 그저 그의 눈치를 보며 비굴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고 연회장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서연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연회장 안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그녀가 입은 짙은 남색의 드레스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하얀 피부와 단아한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주변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사실 이 드레스는 그녀의 사무실로 배달된 익명의 선물이었으며 그리고 서연은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막연한 확신 속에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수트를 빈틈없이 차려입은 강태성은 평소에 낡은 가죽 재킷을 벗어던지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리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연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형성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태성은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보디가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으나 그의 눈빛에서 익히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이미 평범한 수행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연회장의 주인공인 재벌들조차 긴장하게 만들고 있었다. 박도진은 서연의 등장과 함께 그녀의 뒤를 따르는 태성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주변의 추종자들과 함께 서연을 포위하듯 에워싸며 저급한 도발을 시작하기 위해 입술을 비틀어 올렸다. 그는 서연의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난한 건축사가 어디서 이런 비싼 옷을 빌려 입었느냐며 조롱 섞인 농담을 던졌고 뒤에 서 있는 태성을 향해서는 천박한 보디가드 따위가 감히 이 고귀한 자리에 발을 들여놓느냐며 노골적인 멸시를 쏟아냈다. 박도진의 말에 주변의 재벌 2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으며 서연은 모욕감의 주먹을 꽉 쥐었지만 태성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은 채 서늘한 눈빛으로 박도진의 미간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태성은 박도진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오늘 오전 박도진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주가가 폭락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그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고 그 순간 박도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태성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박도진의 고막에 날카롭게 밝혔으며 그는 박도진이 숨기고 싶어 했던 자금난과 내부 감사 소식을 마치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상세하게 읊조리며 상대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 박도진은 보잘것없는 보디가드가 어떻게 그런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지 경악하며 삿대질을 하려 했으나 태성은 단 한 걸음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박감을 선사하며 그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분위기를 감지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항상 자신을 지켜주던 태성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넓고 단단해 보인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다. 태성은 이제 박도진을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진정한 강함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었으며 그의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반격은 연 회장의 공기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때 연 회장의 한쪽에서 KS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견기업의 최 회장이 다가와 태성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고 그는 어디선가 본 듯한 태성의 안광에 등 뒤로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려다 태성의 엄중한 눈짓에 입을 다물었다. 태성은 찰나의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최 회장에게 침묵을 명령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최 회장은 본능적으로 이 보디가드가 예사인물이 아님을 깨닫고 박도진에게 당장 무례한 행동을 멈추라고 호통을 쳤다. 박도진은 평소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최 회장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최 회장은 오히려 서연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내빈들에게 정중히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 기막힌 반전 앞에 박도진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렸고 서연은 최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상류층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녀의 논리 정연한 건축, 철학은 파티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박도진의 계획을 산산조각 냈다. 서연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태성은 연 회장의 구석진 곳에서 매서운 눈으로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그는 박도진의 수하들이 서연의 술잔에 무언가를 하려는 비열한 움직임을 포착하고는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여 그들의 손목을 낚아챘다. 태성의 소나귀에 잡힌 사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태성은 그들의 귀에 대고 다시는 서연의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차가운 경고를 남기며 그들을 연 회장 밖으로 끌어내어 처리했다.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으나 서연만은 자신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주는 태성의 눈빛을 통해 그가 또 한 번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주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이제 태성을 단순한 맞선 상대나 보디가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느끼게 되었고 그가 가진 비밀스러운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도 그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슴 깊이 품게 되었다. 박도진은 자신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자 이성을 잃고 서연을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으나 태성은 이미 그가 도망칠 구멍조차 없도록 완벽한 덫을 놓아둔 상태였으며 파티가 끝나갈 무렵 연 회장 입구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태성은 미리 준비해둔 박도진의 횡령 및 배임 증거들을 익명으로 검찰에 넘겼고 화려한 파티장은 순식간에 박도진의 몰락을 선언하는 심판의 장으로 변하며 그를 비참한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박도진을 바라보며 연 회장의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태성은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오직 서연만을 챙기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유유히 호텔 정문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태성의 품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으며 그녀는 오늘 밤 벌어진 일이 꿈만 같으면서도 곁에 있는 이 남자가 보여준 위대한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태성의 비서가 준비한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태성은 서연에게 잠시 걷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배경으로 조용한 산책로를 걸으며 파티에서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태성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으나 태성은 그저 당신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아 서연은 더 이상의 질문을 멈추고 그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태성은 서연의 손을 잡고 걷는 이 순간이 자신이 평생 누려온 그 어떤 부와 권력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녀와 함께라면 그 어떤 험난한 길이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축복하듯 비추었고 서연은 태성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며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으며 태성의 눈빛은 사랑하는 여자를 향한 맹세로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한 태성은 서연에게 오늘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짧지만 진심이 담긴 포옹을 선사하며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태성은 서연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온기를 되새겼고, 비로소 보디가드라는 위장 뒤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차가운 본성을 드러내며 박도진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라는 명령을 비서에게 하달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서연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그녀가 꿈꾸는 세상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근원을 뿌리 뽑기로 결심했으며, 그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임을 예고하는 듯한 서늘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강태성은 다시 한번 보디가드의 옷을 고쳐 입으며 내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서연을 만날 계획을 세웠고, 그의 가슴 속에는 사랑과 정의라는 두 개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며 다가올 더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태성은 민준과 서아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어제의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았고, 아이들은 아빠의 밝은 표정을 보며 서연 선생님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느냐며 보채기 시작했다. 태성은 오늘 서연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이들의 환호를 이끌어냈고, 그는 평범한 아빠로서의 행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느끼며 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가져다준 변화에 감사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면서도 서연이 가질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고민했고,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진실을 고백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서연 또한 집에서 외출 준비를 하며 태성과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그녀의 화장대 위에는 어제 그가 지켜준 자존감과 용기가 훈장처럼 빛나며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박도진은 지난 파티에서 겪은 처참한 수치심과 사업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으며, 그는 서연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도면 유출 사건을 조작하여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부하 직원을 매수해 서연의 컴퓨터에 보안 문서를 심어두고 위조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녀가 경쟁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것처럼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으며, 조만간 들이닥칠 수사관들의 손길이 그녀의 목을 조여올 것이라는 사실에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과 감사팀의 압수수색을 마주하게 되었고,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멸시 속에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에 직면하며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껴야만 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서연은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흐느껴 울었고,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는 극심한 배신감과 억울함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때 어둠을 뚫고 나타난 태성은 평소보다 더욱 단단하고 깊은 눈빛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연은 폭풍우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를 찾은 듯한 안도감을 느끼며 그의 품에 안겨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다. 태성은 그녀를 부드럽게 다독이며 이 사건이 박도진의 치밀한 함정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을 넌지시 암시했고, 자신이 보디가드 생활을 하며 겪었던 수많은 음모와 배신의 사례들을 들려주며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태성은 서연에게 단순히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며 박도진이 설치해둔 덫을 역이용해 그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정밀한 반격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그녀로 하여금 그동안 수집해온 사무실 내의 부당한 업무 지시 기록과 자신의 컴퓨터가 해킹당한 흔적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지인 중에 유능한 해커와 변호사가 있다며 안심시켰고, 사실 그들은 KS그룹의 정예보안팀과 법무팀이었으나 서연은 그저 태성이 보디가드로서 쌓아온 인맥일 것이라 짐작하며 그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를 더욱 깊게 다져갔다. 두 사람은 좁고 어두운 태성의 아지트에서 밤을 지새우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박도진의 자금 흐름 속에 숨겨진 맹점을 찾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서연은 태성이 가진 명석한 두뇌와 전략적 판단력에 다시 한번 경탄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태성의 조언에 따라 다음날 당당하게 사무실로 출근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박도진을 향해 정면으로 맞섰고, 그녀는
경찰에 제출할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음을 암시하며 박도진이 오히려 내부 기밀을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역공을 펼쳐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박도진은 서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논리적인 반박에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그녀가 뒤에 누군가 강력한 조력자를 두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그 조력자가 자신이 무시했던 그 보잘것없는 보디가드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서연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공격자의 입장에서 박도진의 모든 행적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태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KS그룹의 정보력을 동원해 박도진이 거래하던 유령 회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며 최후의 심판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며칠간의 치열한 정보전 끝에 서연과 태성은 박도진이 진짜 경쟁업체와 내통하며 회사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게 되었고 태성은 이 자료를 검찰 내부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직접 전달하여 박도진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를 설계했다. 서연은 이 모든 과정에서 태성이 보여준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동했으며 그가 단순히 가난한 보디가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그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그를 향한 사랑이 모든 의구심보다 앞섰기에 진실을 묻어두기로 했다. 두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며 작은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였고 서연은 태성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으며 태성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평생 그녀의 방패가 되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서연은 태성이 준비해준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품에 안고 회사의 긴급 이사회 현장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승리를 자신하며 서연의 해고와 구속을 강력히 주장하던 박도진과 그의 추종자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다. 서연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사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박도진의 비리, 영상과 조작된 증거물들의 원본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으며 순식간에 회의실하는 경악과 혼란에 휩싸여 박도진의 오만한 표정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태성은 이사회 장소 밖에서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서연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박도진이 도주할 경로까지 완벽하게 차단하며 사자의 사냥과도 같은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박도진은 발악하며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그 순간 태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 차가운 눈빛 하나만으로 그를 제압하며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는 이제 보디가드의 가면을 벗지 않은 채로도 왕의 위엄을 뿜어내며 현장에 모든 이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이사회 의장은 서연이 제출한 증거의 확실함을 인정하고 즉석에서 박도진의 모든 직위를 해제함과 동시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으며 박도진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비참하게 몰락하는 꼴이 되어 경찰에 연행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서연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태성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으며 이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진실이 승리한다는 정의를 확인시켜준 위대한 순간이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태성은 서연을 데리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로 향해 그동안의 고단함을 씻어내기로 했으며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뛰노는 민준과 서아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애정과 평온함이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태성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태성은 그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며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화답했으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공유했고 서연은 문득 태성에게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으며 그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건네며 태성의 갈등을 잠시나마 잠재워 주었다. 태성은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과 단둘이 해변을 걷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과 왜 보디가드라는 위장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씩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비록 그는 아직 자신이 KS그룹의 회장이라는 결정적인 진실은 밝히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이 무엇보다 순수하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 앞에는 박도진의 잔당들이 꾸미는 마지막 음모와 태성의 정체가 공개되는 거대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은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인해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태성은 비서로부터 박도진이 수감 중에도 외부 세력과 접촉하여 서연을 해치려 한다는 불운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권력을 사용하여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기로 결심하며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서연에게 잠시 볼 일이 있다며 부드럽게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사냥에 나서는 제왕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정예 요원들을 소집하여 박도진의 뒤를 봐주던 비리, 정치인들과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거대한 작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강태성의 분노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큼 거대했으며, 그는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들의 평화를 깨뜨린 대가가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다. 서연은 태성이 떠난 자리에 남아 그가 남긴 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자신 또한 더욱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축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크게 성장하여 자신의 앞에 놓인 운명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태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 위로 흐르는 평화로운 공기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전야의 정적처럼 고요하면서도 묵직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서히 고조되는 갈등과 충격적인 진실의 공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그들이 마주할 마지막 결전은 상상 이상의 거대한 스케일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며 긴장감 넘치는 밤이 깊어갔다. 강태성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등진 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집무실 안에서 홀로 차가운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로 가득 찬 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가난한 보디가드가 아니었으며, 손가락 하나만으로 거대 자본의 흐름을 바꾸고 누군가의 운명을 단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자비한 권력자로서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박도진을 향한 조용한 사냥을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진 채 박도진의 모든 금융자산을 동결시키고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태성의 비서실장과 보안팀 정예 요원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태성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박도진과 연결된 모든 불법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그가 소유한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언론에 폭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박도진이 그동안 서연에게 가했던 모욕과 고통을 수천 배로 돌려주기 위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부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으며, 이는 마치 거대한 사자가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서서히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은 치밀하고도 잔혹한 과정이었다. 혜성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의 눈물과 아이들의 웃음만이 가득 차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이 비정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졌다. 박도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신 걸려오는 은행들의 대출 회수 전화와 투자사들의 계약 파기 통보를 받으며 패닉 상태에 빠졌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집기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가난한 보디가드가 이 모든 파국을 설계한 장본인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주변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외면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극심한 공포로 변하여 온몸을 떨게 만들었으며 그는 마지막 남은 비자금을 챙겨 도주할 계획을 세웠으나 태성이 이미 모든 출국 경로를 차단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발을 내디뎠다. 서연은 사무실에서의 소동 이후 태성이 보여준 믿음직한 모습에 의지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지만 문득문득 느껴지는 태성의 낯선 기운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적인 행운들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가 정말로 평범한 보디가드가 맞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녀는 태성이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태성은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으며 서연은 그의 목소리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느끼면서도 그를 향한 맹목적인 신뢰를 멈출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설계한 프로젝트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면서도 이 모든 배후에 태성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닿아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태성은 낮에는 다시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과 서연의 곁을 지키며 평범한 아빠이자 연인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밤이 되면 다시 차가운 황제로 돌아와 박도진의 숨통을 조이는 이중생활을 이어갔고 이러한 극명한 대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와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고독한 투쟁을 이어갔다. 그는 아이들이 잠든 사이 서연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그녀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경청했고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자신을 정화해주는 것을 느끼며 언젠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녀와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릴 날을 간절히 고대했다. 하지만 박도진의 악랄함은 태성의 예상보다 더 끈질겼으며 그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태성의 가장 소중한 약점인 아이들을 목표로 삼아 마지막 독이 든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도진은 이름 모를 흥신소의 폭력배들을 매수하여 태성의 거처와 아이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게 했으며 그는 태성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아이들을 납치하여 그를 협박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돈과 권력을 되찾겠다는 미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에게도 사람을 붙여 그녀의 일상을 위협하며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 했고 태성은 자신의 보안망에 걸려든 불온한 움직임을 포착하고는 눈동자가 핏빛으로 물들 정도로 분노하며 박도진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최후의 결전 준비에 돌입했다. 태성은 이제 보디가드라는 위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정예 요원들을 실전에 배치하며 박도진의 하수인들이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상한 차량이 접근하자 태성은 번개 같은 속도로 나타나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괴한들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압도적인 무력과 살기를 내뿜으며 감히 내 아이들에게 손을 대려 하느냐는 짧고 서늘한 경고를 날렸다. 괴한들은 태성이 뿜어내는 기운에 압도되어 주춤거렸지만 박도진의 명령에 따라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고 태성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제압하며 보디가드로서의 실력이 아닌 전쟁터를 누비던 야수의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현장을 순식간에 정리했다. 아이들은 아빠의 낯선 모습에 놀라 눈물을 터뜨렸지만 태성은 피 묻은 손을 숨긴 채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독였고 그의 가슴 속에는 박도진을 향한 처절한 복수심이 불길처럼 타올라 이제는 자비 없는 심판만이 남았음을 예고했다. 서연은 근처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에 휩싸여 달려왔으며 그녀는 평소에 부드러웠던 태성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처럼 차가운 살기를 뿜어내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이 알던 남자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고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태성은 서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지만 지금은 설명보다 그녀와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강제로 그녀를 차에 태워 안전한 안가로 이동시켰다. 안가에 도착하자마자 태성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박도진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세력을 초토화하라는 섬뜩한 명령을 내렸으며, 서연은 옆에서 들려오는 그의 대화 내용을 통해 그가 단순한 보디가드가 아닌 거대 기업의 정점에 있는 인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 진실 앞에 망연자실하며 태성을 바라보았고, 당신이 정말로 KS그룹의 강태성 회장이냐는 그녀의 떨리는 질문에 태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정적과 함께 배신감과 슬픔의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태성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기만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을 지켰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당신이 지켜준 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한낱 호기심에 의한 연극이었는지 묻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태성은 닫힌 문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으며, 그는 박도진이 도주했다는 보고를 받고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쥐새끼 같은 그를 직접 처단하기 위해 어둠이 깔린 빗속으로 차를 몰았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졌고, 태성은 박도진이 숨어있는 낡은 창고를 포위한 채 자신의 요원들에게 마지막 돌격 명령을 내렸으며, 그는 직접 권총을 쥐고 창고 안으로 걸어들어가 공포에 질려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박도진과 마주하게 되었다. 박도진은 태성의 얼굴을 보고는 그가 보디가드가 아닌 강태성 회장임을 알아채고 목숨을 구걸하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지만, 태성은 감히 내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린 대가는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라며 그를 향해 차가운 총구를 겨누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서연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들을 떠올리며 그를 죽여 손을 더럽히는 것보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평생 썩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수임을 깨닫고 총을 거두었으며, 대신 박도진의 모든 비리와 살인교사 증거를 검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그를 영원히 매장해버렸다. 박도진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태성은 빗속에서 허공을 향해 긴 숨을 내뱉었고, 비로소 길었던 전쟁이 끝났음을 느꼈지만 서연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져 버렸다는 사실에 무거운 발걸음을 안가로 옮겼다. 안가에 도착한 그는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미 떠났다는 비서의 보고를 듣고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았고, 자신이 얻은 승리가 사랑을 잃은 반쪽짜리 영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어둠 속에서 홀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태성은 이제 회장으로서의 위엄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한 여자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으며, 다가올 진실의 고백과 용서의 과정이 그 어떤 사업적 거래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긴 밤을 지새웠다. 강태성은 화려한 회장실의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들을 망연히 바라보며 손에 든 서연의 낡은 설계도면을 손끝으로 천천히 매만졌고, 그가 누려온 모든 권력과 부가 그녀의 빈자리 앞에서는 한낱 먼지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지독한 고독에 휩싸여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수년 동안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단 한 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싶었던 사람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러왔고, 비어버린 안가의 정적은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다가와 그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태성은 비서실로부터 서연의 행방을 보고받았지만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고, 그저 어둠 속에서 그녀가 머물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의 위치만을 지도 위에서 매만지며 소리 없는 참회의 시간을 보냈다. 한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예전에 살던 바닷가의 작은 마을로 내려와 허름한 민박집에 짐을 풀었으며,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방 안에서 태성이 남긴 추억들을 하나하나 지워내려 애썼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든든했던 등줄기가 자꾸만 발목을 잡아 그녀를 끝없는 슬픔의 심연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가난한 보디가드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을 속이며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관찰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느꼈고,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은 채 밤새도록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차가운 바닷바람과 함께 흩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함께 오지 않았는지 묻지도 못한 채 엄마의 슬픈 얼굴만을 살피며 조용히 모래 장난을 쳤고, 서연은 그런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음을 깨닫고 가슴을 쥐어뜯는 아픔을 느껴야만 했다. 태성은 결국 회장으로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단정한 수트 대신 다시 예전의 낡은 가죽 재킷을 꺼내 입었으며 화려한 세단 대신 평범한 승용차를 직접 몰고 서연이 숨어있는 어촌 마을을 향해 한달음에 달려갔으나 마을 입구에서 차를 멈추고 그녀 앞에 나타날 용기가 부족해 한참 동안 스티어링 휠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거대한 부가 오히려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현실에 쓴웃음을 지었고, 이제는 회장 강태성이 아니라 아이들의 아빠이자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로 돌아가 그녀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을의 작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걷던 길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고, 그녀가 남긴 발자국마다 서려있을 슬픔과 원망의 무게를 짐작하며 자신의 오만했던 위장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어둠 속에서 그녀의 창가를 지켰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시선을 감지하고 커튼을 살짝 들추었으나 그곳에 서 있는 태성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다시 커튼을 닫아버렸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를 향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뺨을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여기까지 찾아온 진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의 벽은 너무나 높고 견고했으며 그가 보여준 보디가드로서의 헌신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계산된 연극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서연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자신의 마음을 속이려 애썼지만 벽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처럼 귓가를 맴돌며 그녀의 결심을 자꾸만 흔들어 놓아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민준과 서한은 민박집 마당에서 서성거리는 태성을 발견하고는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나가 그의 품에 안겼고, 태성은 아이들의 온기를 느끼며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으며,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연은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 자신의 고집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자문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태성은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서연의 눈치를 살폈고,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가 아이들을 떼어놓으려 했으나 아이들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모습에 결국 차가운 말을 내뱉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다. 태성은 서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 했으나 서연은 당신의 그 화려한 배경이 무서워 곁에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태성은 서연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서툰 솜씨로 일을 도우며 그녀의 곁을 맴돌았고, 재벌 회장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잊은 듯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저 성실하고 사연 많은 청년으로 비치며 서연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는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평범한 들꽃을 매일 아침 문 앞에 놓아두었으며, 그녀가 시장에 갈 때면 말없이 짐을 들어주는 등 예전 보디가드 시절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서연은 그의 끈질긴 구애에 처음에는 화를 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에서 가식이 아닌 진실한 후회와 사랑을 읽어낼 수 있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가 가진 따뜻한 영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럽게 쏟아진 소나기를 피해
작은 정자 아래에서 마주 앉게 된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으며 태성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어린 시절 고독했던 삶과 재벌가의 냉혹한 암투 속에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배경을 담담히 털어놓으며 왜 위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진심으로 고백했다. 그는 서연에게 당신을 만난 순간 처음으로 돈과 권력이 아닌 나 자신으로 인정받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 기쁨을 잃고 싶지 않은 비겁한 마음의 진실을 말할 기회를 놓쳤다며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다. 서연은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그의 젖은 어깨와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의 기만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의 방어기제였음을 이해하며 마침내 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슬픔을 씻어냈고 서연은 그가 회장이든 보디가드이든 상관없이 오직 강태성이라는 남자 자체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으며 태성은 그녀를 더욱 꽉 안아주며 다시는 거짓으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노라 맹세했다. 아이들은 멀리서 아빠와 엄마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어촌마을의 비릿한 바다 내음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달콤한 향기로 변해 공기 중에 떠돌았으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무지개가 수평선 위로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태성의 부재를 틈타 그룹 내에서 반란을 꾀하던 세력들이 서연의 존재를 알아채고 그녀를 이용해 태성을 몰아내려는 검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불길한 전화벨 소리가 태성의 주머니 속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태성은 전화를 받고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운 승부사의 그것으로 변했지만 서연의 손을 잡은 온기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며 그는 이제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비겁하게 숨는 대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나서서 적들을 물리쳐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고 서연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마지막 약속을 남겼다. 서연은 이제 그가 어떤 싸움을 하러 가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려워하는 대신 그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고쳐 매주며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믿음의 눈빛을 보냈고 태성은 그녀의 응원을 훈장처럼 가슴에 새기며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의 비장한 각오로 다시 서울을 향해 차를 돌렸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성전을 선포했으며 그가 보여줄 진정한 제왕의 위엄은 탐욕에 눈먼 자들에게 처절한 파멸의 공포를 선사할 준비를 마친 채 어둠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성은 비서실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하달했고 그룹 내의 모든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하여 반란 세력의 숨통을 조이는 정밀 타격 작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과 아이들이 기다리는 평화로운 바닷가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이번 싸움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투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등 뒤에는 서연의 신뢰와 아이들의 사랑이라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버티고 있었기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들어갔다. 이제 이야기는 태성의 화려한 귀환과 함께 그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심판 그리고 서연과 함께 맞이할 진정한 행복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밤하늘의 별들은 그의 행보를 지켜보듯 차갑고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성은 이제 더 이상 낡은 가죽 재킷을 입은 초라한 보디가드가 아니었으며 완벽하게 재단된 감청색 수트를 입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채 KS그룹 본사 로비를 당당하게 가로질렀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건물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고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회장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숨을 죽인 채 길을 터주며 경외의 시선을 보냈다. 태성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그룹의 근간을 흔들려 했던 반란 세력들을 단죄하기 위해 최상층 이사회를 향해 거침없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며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서늘한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 안은 이미 반란을 주도한 오상무와 박도진의 잔당들이
승리를 자축하며 태성을 해임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키려던 찰나였으나 문이 박차고 열리며 태성이 등장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오상무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죽은 줄만 알았던 황제의 귀환 앞에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태성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미리 준비해둔 비리, 증거물들을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묵직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는 배신자들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한서연을 위협했던 모든 범죄 행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들의 숨통을 조였다. 현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배신자들은 자신들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졌음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그 어떤 반항도 하지 못했다. 태성은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박도진과 오 상무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쟁업체에 국가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던 비밀 계약서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그들의 파멸을 선언했다. 그는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를 설계해 두었으며 이는 오랫동안 권력의 정점에서 갈고 닦은 그의 천재적인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화면 속에 비춰지는 추악한 진실 앞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태성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정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었던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파헤쳐 발가벗겼다. 이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으며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던 쥐새끼들은 태양 아래 드러난 사자의 포효 앞에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며 자신들의 종말을 직감하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태성은 미리 협조를 구해두었던 검찰 인맥을 통해 현장에서 배신자 전원을 체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종결지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릴 때마다 태성은 서연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아이들이 느꼈던 공포를 떠올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갈무리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오상무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숨을 구걸했지만 태성은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낼 뿐 단 한마디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으며 권력을 남용해 타인의 삶을 짓밟은 자들에게 어울리는 가장 비참한 결말을 선물했다. 법의 엄중한 심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태성은 이 모든 난장판을 뒤로하고 자신이 세운 기업의 기틀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지위를 시작하며 제왕의 위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박도진은 구치소 안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사회적으로 영구히 매장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광기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가 그토록 믿었던 인맥들은 이미 태성의 위세에 눌려 그를 외면한 지 오래였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가난한 보디가드가 사실은 거대 그룹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감옥의 차가운 벽만이 그의 오만했던 인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 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태성은 박도진의 잔당들이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까지 추적하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악의 근원을 뿌리 뽑는 동시에 그들의 탐욕이 선한 영향력으로 환원되도록 만드는 고도의 정의 구현 방식을 선택했다. 이로써 박도진의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가 쌓아올린 모래성은 태성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형체도 없이 씻겨 내려가며 비정한 권력 투쟁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기업의 혼란을 수습한 태성은 곧바로 사내방송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직원과 대중에게 이번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주주들과 직원들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안을 발표하며 흐트러진 민심을 하나로 모았다. 그는 강단 있는 어조로 KS그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은 투명 경영과 상생임을 선포했고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의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폭락했던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기염을 토하게 만들었다. 태성은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경영자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굳혔으며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업계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과 찬사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오직 바닷가 작은 마을에 남겨두고 온 서연과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그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마쳤다. 한편
바닷가 마을에서 뉴스를 통해 태성의 활약상을 지켜보던 서연은 화면 속에서 빛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고, 그가 보디가드 수트를 입었을 때보다 지금의 회장 수트가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거대한 권력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 권력을 오직 정의를 바로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이 진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서연은 이제 그를 향한 원망의 찌꺼기를 모두 털어버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이들과 함께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온기는 곧 다가올 진정한 재회의 순간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불안함이 아닌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예고하듯 찬란한 황금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태성은 모든 업무를 비서실에 위임하고 다시 평범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은 뒤 서연이 있는 마을로 향하는 차에 올랐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가속 페달을 밟으며 어둠을 뚫고 그녀의 곁으로 한달음에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회장이라는 직함도 권력도 다 필요 없으며 오직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로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임을 깨닫고 창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향해 조용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시원한 밤 공기는 그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그녀가 자신을 부르는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느껴져 그의 심장을 다시금 설레게 만들며 운명의 이정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그 끝에는 그가 평생을 꿈꿔온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한 태성은 차에서 내려 서연의 집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아픔들을 가슴속에서 깨끗이 씻어내었고, 골목마다 스며있는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 아래 비춰진 그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하거나 위태롭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당당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주변의 어둠조차 따뜻하게 감싸안는 마법 같은 기운을 뿜어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배를 눌렀고, 문이 열리는 순간 마주할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사랑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을 전할 준비를 마쳤다.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는 작은 소리는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고도 설레는 순간이 마침내 찾아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하자 태성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꽉 껴안았으며,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은 하나로 합쳐져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내어온 세상을 따뜻한 사랑의 향기로 가득 채워나갔다. 방 안에서 달려나온 민중과 서하는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환호성을 질렀고, 태성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들어올리며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진정한 자리에 돌아왔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인 가족의 재결합을 완성했다. 이로써 비정한 재벌가의 암투와 가난한 보디가드로의 위장이라는 기나긴 연극은 막을 내렸고, 오직 진실과 사랑만이 남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며,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빛의 축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했다. 밤하늘의 은하수는 그들의 재회를 축하하듯 더욱 찬란하게 반짝였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약속의 상징이 되어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태성은 서연의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둘러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고, 서연은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의 화려한 배경조차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너그러운 마음을 전하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그는 이제 KS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동시에 서연의 건축가로서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녀가 설계한 따뜻한 집들이
세상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하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다. 이들의 사랑은 시련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더욱 견고해진 진주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이 완성된 이 자리는 그 어떤 동화보다 아름답고 현실적인 감동을 선사하며 마침내 위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서서히 갖추어가기 시작했다.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네 사람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으며 그들의 행복은 이제 전설처럼 전해 내려올 위대한 사랑의 기록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하게 만드는 완벽한 조화와 평온함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태성은 서연이 부당하게 빼앗겼던 프로젝트를 다시 그녀의 이름으로 되돌려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설계한 혁신적인 디자인이 KS그룹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서연은 이제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마음껏 펼치며 건축가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그녀는 태성의 도움을 단순히 재벌의 원조가 아닌 자신의 노력을 인정한 파트너의 지지로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서로의 성장을 돕는 이상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완벽한 커플로 거듭나게 되었다. 서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박도진의 협박 서류 대신 전 세계에서 날아온 협업 요청서와 태성이 매일 아침 보내주는 싱그러운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어 그녀의 일상을 향기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며 성공과 사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여성의 당당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차가운 감방에 갇힌 박도진은 매일같이 이어지는 강도 높은 수사와 자신의 죄를 증언하는 옛 동료들의 배신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는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신기루였는지를 깨달으며 벽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그가 그토록 갈구했던 권력은 이제 그의 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고, 태성이 남긴 마지막 경고처럼 그는 죽음보다 더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대중의 기억 속에서 비참한 범죄자로 서서히 잊혀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의의 수레바퀴는 느리지만 정확하게 굴러가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으며, 이 사건은 재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되어 많은 이들에게 권력의 책임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깊은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인 교훈이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핀 꽃이 더욱 아름답듯이 태성과 서연의 사랑은 고난이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나 그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거울 삼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보여주며 진정한 상류층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두 사람은 매주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전국의 봉사 현장을 누비며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었고, 그런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진실한 사랑과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감동을 선사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질서는 확립되었으며 태성은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되찾은 것보다 서연의 곁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불릴 때 가장 큰 전율과 행복을 느끼며 다가올 영원한 행복의 피날레를 향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나아갔.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권력 전쟁은 이제 먼지처럼 잦아들었고, 강태성은 모든 직함을 내려놓은 채 서연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요한 바닷가 마을로 다시 돌아와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은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듯 온 세상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으며, 태성은 모래사장에 앉아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 거대한 기업의 왕좌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평화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날카로운 사자의 그것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을 품에 안은 부드러운 가장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바다 내음조차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달콤하게 느껴져 그의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태성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불안감과 의구심은 이제 따스한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져 오직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를 대하는 태도에 변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가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을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강인한 반려자가 되기로 결심하며 조용히 앞치마를 고쳐 매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 민준과 서아는 아빠의 곁으로 달려가 모래성 쌓기를 도와달라며 조잘거렸고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며 이 작은 집을 축복과 행복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연출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성은 서연을 데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으며 그는 주머니 속에서 소박하지만 정교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담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권력보다 서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주는 무게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인생은 거짓없는 진실만을 바탕으로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며 그녀의 눈을 깊게 응시했다. 서연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그가 내민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고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세상 그 어떤 수식어보다 강력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약속은 저 멀리 펼쳐진 푸른 바다를 증인 삼아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증표로 각인되었다. 서연은 태성의 품에 안겨 그가 겪어온 고독과 아픔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이제는 그가 혼자가 아닌 자신과 아이들이라는 든든한 버팀목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회장으로서 내려야 했던 냉혹한 결정들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제는 그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다는 따뜻한 모성애와 연인으로서의 애정을 동시에 드러내며 그의 젖은 눈동자를 부드러운 손길로 닦아주었다. 두 사람의 포옹은 시련을 이겨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숭고한 결실이었으며 주변의 들꽃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듯 향기를 뿜어내어 대지 전체를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며 찬란한 미래를 예고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언덕 아래에서 지켜보던 민준과 서아는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껴안는 모습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네 식구가 하나로 뭉쳐지는 감동적인 광경을 만들어냈고 태성은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채워졌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서연 선생님이 진짜 엄마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고 아이들은 서연의 품으로 달려들어 엄마라고 부르며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생 잊지 못할 따뜻한 온기를 공유했다. 서연은 아이들의 부름에 가슴이 벅차올라 아이들을 꽉 안아주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무한한 애정이 샘물처럼 솟아나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을 축복과 기쁨으로 채워나갈 준비를 마친 위대한 어머니의 기품이 서려 있었다. 몇 달 뒤 서연이 설계한 KS그룹의 새로운 문화센터 건립 계획안이 발표되자 건축계는 그녀의 천재적인 감각과 인간 중심적인 설계 철학에 찬사를 보냈으며 태성은 그녀의 독립적인 커리어를 존중하며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두 사람의 완벽한 파트너십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그녀가 지은 건물은 단순히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탄생하였고 이는 태성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서연의 예술적 비전이 하나로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선사했다. 태성은 개관식 날 서연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성취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박수를 쳤고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은 비정한 비즈니스의 상징이 아닌 희망과 나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는 위대한 사랑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박도진과 오상무를 비롯한 배신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고, 그들이 남긴 부정한 재산은 태성의 뜻에 따라 사회 전반의 어려운 곳을 돕는 기금으로 전환되어 과거의 어두운 유산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어 사회 정의의 가치를 다시금 확립했다. 태성은 과거의 원한을 씻어내기보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고, 그의 이러한 리더십은 경영계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부와 권력이 어떻게 올바르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대중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이제 복수는 끝났고 오직 창조와 상생만이 남았으며, 태성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이 얻은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눈물 끝에 얻어진 소중한 보석인지를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신의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갔다. 시간이 흘러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에도 태성과 서연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가끔 방문하여 보디가드와 건축사로 만났던 그 설레는 기억들을 추억하며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잊지 않았고, 아이들은 어느덧 훌쩍 자라 부모의 선한 성품을 닮아 주변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인재로 성장하여 가족의 행복을 더욱 견고하게 지탱해 주었다. 태성은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주말만큼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박한 캠핑을 즐기거나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등 평범한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는데 그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 더 큰 열정을 쏟으며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실천했다. 서연 또한 자신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사회 곳곳에 필요한 건축물들을 지어나갔고, 퇴근 후에는 태성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하루의 일상을 공유하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실한 사랑과 정의의 승리를 갈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위로와 용기를 주었으며,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본 한 여자의 해안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갔던 한 남자의 결단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서사시로 완성되었다. 진정한 재벌이란 단순히 통장의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인연을 가진 사람임을 태성은 몸소 증명해 보였고, 서연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빛나는 진심을 가진 남자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간 주도적인 여성의 표상이 되었다. 이들이 걷는 길은 이제 꽃길만이 남았으며, 과거의 폭풍우는 오직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시련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굳건한 약속의 증표로 영원히 빛날 것임을 예감하게 했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 언덕 위에서 네 가족이 나란히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마지막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바닷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하늘 높이 울려 퍼져온 세상을 축복과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며 이 긴 여정의 대단원을 화려하고도 뭉클하게 장식하는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강태성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건넸고, 서연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나도 사랑한다는 대답과 함께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며 눈을 감았으며, 그들의 머리 위로는 수만 개의 별들이 쏟아져 내려와 이 위대한 운명의 승리를 축하하는 찬란한 빛의 향연을 벌이며 어두운 밤을 가장 밝고 따뜻한 희망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이제 전설 같은 사랑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들의 행복은 내일의 태양과 함께 다시 시작될 것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울림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장엄한 막을 내렸다. 서연과 태성은 결혼식을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닷가,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오직 진심으로 그들을 아끼는 소수의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서약을 나누며 서로의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로 약속했다. 태성은 결혼 선물로 서연에게 화려한 보석 대신 그녀의 이름으로 된 아동건축 학교 설립 허가서를 건넸고,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와 함께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워나갈 열정적인 계획을 세우며 두 사람의 결합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동행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준과 서한은 화동이 되어 꽃바구니를 들고 아빠와 엄마의 앞길에 꽃잎을 뿌렸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는 바다 건너 저 멀리까지 울려 퍼져 세상 모든 불행한 이들에게 사랑의 승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스러운 종소리가 되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세계 일주를 떠나는 대신 그동안 소홀했던 아이들과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오지를 여행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가족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다졌고, 태성은 여행지에서도 가끔씩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익명의 성자로 불리기도 하는 등 여전히 정의로운 보디가드의 본능을 간직한 채 살아갔다. 서연은 그런 태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그가 가진 진정한 멋은 수천억의 자산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임을 다시금 확인했고, 여행지에서 영감을 얻은 건축, 스케치들을 모아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며 예술가로서의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남자와의 추억을 영원히 기록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행을 통해 부모님이 가르쳐준 겸손과 배려의 가치를 몸소 배우며 세상의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값진 인생의 교훈을 얻었고, 이들의 여행 가방에는 화려한 기념품 대신 가족의 웃음과 사랑이 가득 담긴 소중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상자가 되어주었다. 1년 뒤 태성은 KS그룹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대폭 이양하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굵직한 결정만을 내리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가족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유례없는 파격적인 행보로 기록되어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고 매일 저녁 서연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흙냄새를 맡고 아이들과 축구를 하며 땀을 흘리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다. 서연의 건축 스튜디오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를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이자 남편인 태성이 그림자처럼 머물며 변치 않는 사랑을 과시했다. 어느덧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편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찾았던 태성의 로맨스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대리 만족을 선사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각박한 현대사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들은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맞선을 보았던 그 카페에 들러 가난한 보디가드와 건축사로 처음 만났던 그날의 연극을 재현하며 초심을 되새겼고, 그럴 때마다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며 세월의 흐름조차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청춘의 열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민준과 서한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 속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나 이제는 제법 의젓한 모습으로 부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으며, 이들의 가계도는 이제 돈의 계보가 아닌 사랑의 계보로 다시 쓰여 세상 그 어떤 왕실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태성은 가끔 혼자 서재에 앉아 지난날의 치열했던 기록들을 들여다보며 만약 자신이 보디가드 위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과 함께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준 그 무모했던 결단에 스스로 박수를 보내며 인생은 결국 용기 있는 자의 편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서연을 지키는 데 사용했던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었음을 확신했고, 이제는 그 권력이 아닌 자신의 온전한 인격으로 그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현재에 감사하며 창가에 놓인 가족 사진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깊은 행복의 심연으로 빠져들었다. 밤하늘의 달은 여전히 그들의 집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으며 그 빛은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아올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듯 고요하면서도 힘있게 빛나며 이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세상 모든 만물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방을 둘러보고 거실로 나와 태성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을 감상하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심장,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하며 완벽한 일체감을 느꼈고, 이종적이야말로 그들이 거쳐온 거친 풍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보상임을 알고 있었다. 태성은 서연의 손을 잡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었다는 고백을 남겼고, 서연은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다는 믿음으로 화답하며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완성의 단계를 넘어 영원의 영역으로 진입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모든 복선은 회수되었고 정의는 승리했으며 사랑은 꽃피웠으니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독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남아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기억될 것이며,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수평선 너머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태성은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하여 그동안 자신을 도와주었던 모든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과 휴가를 지급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박도진의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선포하며 경영자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완수했다. 이제 강태성이라는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성공한 건축가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이 두 이름이 합쳐진 태연이라는 이름의 재단은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파하는 사랑의 전당으로 거듭나 그들의 사랑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인류애로 승화되는 감동적인 피날레를 완성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부신 햇살은 이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려와 마치 축복의 가루처럼 빛났고,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영원한 빛의 근원이 되어 주었다.